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마라. 30년 돌본 내가 말하는 잔혹한 진실. 이제 안 와도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그 하얀 방 안에서 살이 다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제 손을 톡톡 두드리시면서요. 그것이 어머니가 제 얼굴을 또렷이 알아보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돌보는 일을 30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집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그 서랍을 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내 부모를 아니면 언젠가는 나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고민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짜고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부터 꺼내서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와 비슷한 나이가 되신 분들도 그 부모님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다들 어딘가에서 어렴풋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의 끝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제가 먼저 말해두려 합니다. 저는 시골의 어느 요양원에서 20년, 그 다음 직접 대구로 찾아뵈어 돌봐드리는 방문 요양을 10년 합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같이 어르신들 몸을 닦아드리고 밥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몇백 분을 떠나보냈을까요?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시는 분을 몇 번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이 들어 약해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라면 어지간한 의사보다 제가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런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이상하시죠? 30년을 요양원에서 일해온 제가, 그게 제 밥벌이였던 제가 바로 그곳을 두고 들어가지 말라니.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요양원이 나쁘다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냉정하다거나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박봉에 자기 허리 상해가면서 그래도 굳은 일, 힘든 일, 불평 한마디 없이 해내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려는 진짜 잔혹한 진실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리고 더 지독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다들 좋은 사람, 다들 최선을 다한 사람. 그런데도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수님 할머니라는 분입니다. 수님 할머니는 제가 요양원에서 일하던 시절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때 90을 조금 넘기셨을까요? 자그마한 체구의 살결이 하얗고 기품 있는 할머니셨어요. 예전엔 동네에서 작은 포목점을 하셨다던가 몸가짐 하나하나에 어딘가 반듯한 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손끝까지 고운 분이셨죠. 그 수님 할머니에게는 매일 정해진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점심을 드시고 오후 2시쯤이 되면 할머니는 손수장롱을 열어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연분 홍색 깃이 달린 고운 저고리로요. 그러고는 찬빗으로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복도 맨 끝 창가의 의자에 다소곳이 앉으십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세요. 주차장 쪽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처음엔 저도 영문을 몰라서 여쭤봤어요. 수님, 할머니 어디 나들이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수님 할머니가 획 이쪽을 돌아보시더니 그렇게 기쁜 얼굴로 웃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 곧 온다니까. 수님 할머니에게는 정숙 씨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숙 씨도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손에는 늘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인절미며 약과며 단 것을 들고서요. 엄마, 나왔어. 두 분이서 그 단 것을 반씩 나눠 드시고 수님 할머니도 그렇게 기뻐하시며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 딸이 사왔어 하고 나눠주시곤 했죠. 그런데 이건 요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지겹도록 보게 되는 광경입니다만 면회라는 건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게 한 달에 두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이윽고 명절 때만 되고 그러다 결국 뚝 끊깁니다. 딱히 매정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목소리 높여 하고 싶은데 이건 결코 무정해서가 아닙니다. 다들 저마다의 삶이 있으니까요. 일도 자식도 자기 몸도 정숙 씨도 그랬어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정숙 씨는 스님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 전에 무려 3년이나 집에서 모셨습니다. 남편과 고등학생 아이 넷이서 살던 그 집에서 정숙 씨 혼자 스님 할머니 병수발을 전부 짊어졌던 거예요. 스님 할머니는 그 무렵부터 다리가 불편해서 밤중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일어나셨습니다. 정숙 씨는 그때마다 깨야 했죠. 잠을 못 잤어요. 낮에는 시간제 일을 나가고 돌아오면 밥을 지어 스님 할머니를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정작 자기가 이불에 눕는 건 늘 새벽 2시, 3시. 집에는 손잡이를 달고 온돌방에는 요양용 침대를 들이고 벽장에는 어른용 기저귀가 산더미로 쌓여 있고 그런 생활이 3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정숙 씨에게는 서울에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전화로 입만 살아 있었어요. 제대로 좀 모셔라. 요양원 같은데 보냈다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돈도 안 내, 손도 안 보태. 어쩌다 와서는 스님 할머니한테 좋은 얼굴만 하고 가버려요. 다들 있지 않습니까? 돌보는 사람은 늘 혼자, 입만 대는 사람은 여럿. 언젠가 정숙 씨가 저한테 문득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면회실에서요. 저기요, 제가요, 밤중에 어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버렸어요. 목소리를 떨면서요. 이분 도대체 언제까지 사시려나 하고 그렇게 말하고 정숙 씨는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몹쓸 딸이죠, 친어머니한테.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느냐고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무섭고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분은 정숙 씨를 탓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합니다. 3년이에요. 3년을 홀로 새벽 2시, 3시까지 잠도 못 자면서 그런 상황에서 성인 군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정숙 씨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던 중에 픽 하고 빈혈로요. 의사가 딱 잘라 말했답니다. 이러다가는 어머니보다 따님이 먼저 쓰러집니다. 그래서 스님 할머니는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무렵 우리 같은 요양원은 대개 한 달에 8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스님 할머니 연금으로 그럭저럭 겨우 감당이 됐어요. 그러니 그나마 나은 편이었던 거예요. 이게 좀 더 비싼 유료 실버타운이라면 들어갈 때 목돈이 몇천만 원씩 드는 데도 있고 다달이도 200~300만 원씩 나가는 데도 있으니까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데도 돈이 드는 겁니다. 입소한 그날 밤 이를 정숙 씨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놓고 집에 와서 오랜만에 아침까지 푹 잤어요. 몇 년 만인지 밤중에 안 깨고 잤어요. 그런데 눈을 떴을 때 제가
안도하고 있더라고요. 안도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넣고 이제야 풀려났다고. 슬프기보다 먼저 안도하고 있는 제가 있어서 나는 대체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숙 씨를 탓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 견뎠다고 3년이나 혼자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요양원에 모신 건 수님 할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정숙 씨도 수님 할머니도 두 사람 다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요양원이라는 곳에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정숙 씨는 수님 할머니를 모셔놓고 처음 얼마가는 속죄하듯 자주 찾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수님 할머니가 없어진 집에 익숙해져요. 수님 할머니가 없는 조용한 밤에 익숙해져요. 아침까지 잘 수 있는 생활에 익숙해져요. 정숙 씨 가족은 조금씩 수님 할머니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요양원이라는 곳은요, 잘 들으세요. 여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은 남겨진 가족에게 당신이 없어진 뒤의 삶을 매일매일 연습시키는 곳입니다. 수님 할머니는 살아있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창가에서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이미 수님 할머니가 없는 삶에 완전히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 수님 할머니는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도 가족들 안에서는 이미 조금씩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요,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모두의 삶에서 잊혔을 때, 두 번째는 심장이 멈췄을 때,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면 대개 첫 번째 죽음이 아주 먼저 찾아와 버려요. 살아있는데 잊혀가는 겁니다. 이보다 잔혹한 일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무렵에 저는 마음속으로 정숙 씨를 심판하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바쁘시죠 하며 상냥한 말을 건네면서 속으로는 몹쓸 딸이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매일 어머니가 창가에서 기다리시는데 가끔은 얼굴이라도 비추러 오면 좋으련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오만하게도요. 나라면 절대 내 어머니를 이런 꼴은 겪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떠올리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요? 30년 돌봄의 전문가를 해왔다고 뭐든 다 안다고 여기면서 정작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그걸 뼈저리게 깨닫게 될 날이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수님 할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해 겨울이었나요? 정숙 씨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바람결에 들으니 이번엔 정숙 씨 남편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그 병간호로 정신이 없어졌다더군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 끝났다 싶으면 다음이 와요. 다음에서 또 다음으로. 그래도 수님 할머니는 매일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분홍 나들이 저고리를 입고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딸이 곧 온다니까 하면서요. 안 와요. 벌써 몇 달째. 그래도 기다리세요. 그건 2월의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창가에 수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놀랄 만큼 센 힘으로요. 그러고는 방긋 얼굴 가득 주름이 잡히도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수가 와줬구나. 저를 딸 정숙 씨로 착각하신 거죠. 저는 그때 이건 아직도 후회하고 또 후회해도 다 못할 일입니다만 저는 그만 수님 할머니 저 직원이에요 하고 말해버렸어요. 일하던 버릇으로요. 그랬더니 수님 할머니의 얼굴이 스르르 흐려지면서 그렇지 미안해요 하고 작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려버리셨어요. 왜 나는 그때 정숙 씨인 척 해드리지 않았을까요? 엄마, 나왔어. 딱 한마디 해드리면 됐을 텐데, 손을 마주 잡아드리면 됐을 텐데, 지금도 그 주름진 미소와 그것이 흐려지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님 할머니는 그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은 허무했습니다. 감기가 덧나 폐렴으로요. 우리가 정숙 씨에게 전화를 하고 정숙 씨가 요양원에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수님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뒤였습니다. 시간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정숙 씨는 수님 할머니의 차갑게 식은 얼굴을 보며 한참을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저 방은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될까요? 였습니다. 냉정한 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순간에는 아주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정숙 씨는 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울 만큼의 눈물은 3년간의 집안 병수발로 진작에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요양원에 모신 뒤에 몇 년 동안 수님 할머니는 정숙 씨 안에서 이미 조금씩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별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겁니다. 관 앞에서 정숙 씨가 문득 말했어요. 엄마, 나 있잖아. 이제 엄마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건강했을 때 웃던 때 얼굴이 기억이 안 나. 2번 죽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걸 말하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거짓말이 됩니다. 수님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번엔 제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혈관이 터져서요.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이 불편해지시고 그러다 점점 머릿속도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퇴원하실 때 제게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대로 말씀하실 수 있을 때였죠. 제 손을 잡으시고 얘야, 이 어미는 말이다. 집에서 죽고 싶다. 요양원엔 들어가기 싫어. 그야 그렇죠. 누구든 정든 우리 집에서 자기 이불 속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 법입니다. 당연한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30년 돌봄의 전문가를 해오니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집에서는 무리인 것 뻔하잖아. 나도 일이 있는데 요양원이 제대로 된 사람이 24시간 봐주니까 엄마도 그게 더 안심되잖아. 전문가 지식으로 그럴싸한 논리로 어머니를 설득해버렸어요. 정숙 씨를 마음속으로 심판하던 그 입으로요. 어머니는 한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작게 그래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러고는 2번 다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요, 제가 어머니를 모신 건 다른 요양원이 아니었어요. 제가 일하는 바로 그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최고의 효도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제 직장이니까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전문가인 제가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고 이보다 좋은 얘기가 없죠. 어머니도 안심, 저도 안심, 남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신 그날 저는 심지어 의기양양하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고 엄마 잘 됐지? 이제부터는 매일 이 딸이 곁에 있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만날 수 있다. 맞아요. 만날 수는 있었어요.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요양원에서는 딸이 아니었어요. 직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제겐 제가 맡은 어르신이 20분씩 있어요. 그 한 분 한 분의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기록을 하고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요양 현장이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앉을 틈도 없어요. 어머니 방 앞을 저는 하루에 몇십 번씩 지나다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 우리 엄마다 싶으면서도 나중에 하며 손이 안 나요. 다음 어르신이 기다리고 있어요. 호출벨이 울려요. 그렇게 저는 친어머니 방 앞을 직원 얼굴을 하고 매일매일 지나쳐 다녔던 겁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웃는 얼굴로 말을 건네면서 정작 제 어머니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그러던 중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못 들었나 했어요. 제가 바쁜 틈에 잠깐 얼굴을 내밀고 엄마 별일 없어? 하고 여쭤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덕분에요. 늘 죄송합니다라니 자기 딸한테요. 저는 그걸 치매 탓으로 돌리려 했어요. 아, 엄마도 나를 점점 못 알아보시는구나 하고요. 이쪽이 편했으니까요. 내 탓이 아니다 여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딸이라는 걸 똑똑히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존댓말을 쓰신 거예요. 왠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머니 앞에 늘 직원 얼굴을 하고 나타났으니까요. 하얀 근무복을 입고 바쁜 듯이 업무용 목소리로 별일 없으세요? 대변은 보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하고요. 그런 딸에게 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저 어르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만나고 있었는데, 같은 지붕 아래 매일매일 함께 있었는데, 딸과 어머니로서 만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그날이에요. 지금도 꿈에 나옵니다.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릴 차례가 저한테 돌아온 날이었어요. 제가 어머니 몸을 씻겨 드리고 있었어요. 야위어 자그마해진 어머니 등을요. 아, 나는 이 조그만 등에 업혀서 자랐구나. 그런 생각을 멍하니 하면서 스펀지로 물을 흘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몸을 씻기시면서 저를 살짝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화한 목소리로요. 정말 늘 신세 많이 져요. 댁 같은 친절한 분이 봐주셔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딸은요, 바쁜 사람이라 좀처럼 못 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으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손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서 자기 몸을 씻기고 있는 이 저를 어느 친절한 요양원 직원이라고, 그리고 자기 딸은 바빠서 못 온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셨던 거예요. 치매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저를 딸로 봐드리는 걸 단념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 비로소 수님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창가에서 제 손을 잡으며 정수가 와줬구나 하고 웃으시던 그 수님 할머니를, 그리고 그 시절 정숙 씨를 마음속으로 심판하던, 나라면 절대 어머니를 이런 꼴은 겪게 하지 않는다고 오만하게 여기던 그때의 저를요. 저는요, 정숙 씨보다 훨씬 몹쓸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건물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친어머니를 한 명의 어르신으로 만들어 놓고 바로 곁에서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등을 씻기던 손이 떨려서 저는 한동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 딸이야.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 한마디가 도무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딸입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뒤로도 모르는 척 했어요. 바쁨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제대로 보고 있어 매일 만나고 있잖아 하고 자신에게 변명하면서요. 사실은 어머니와 딸로서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 신세 많이 저유를 한 번 더 듣는 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점점 밥을 안 드시게 됐어요. 간식 시간 요양원에서는 오후 3시에 간식이 나오거든요. 조그만 백설기라든가 젤리라든가 양갱이라든가 그 간식도 남기시게 되고 몸도 눈에 띄게 야위어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방에 약을 가져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저를 보시고 방긋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 와도 돼요.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입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 엄마가 나한테 신경을 써주시는구나. 바쁜 딸한테 미안해서 안 와도 된다고 말해주시는구나. 다정한 엄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제 편할 대로 어머니가 나를 놓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또 편한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참 뒤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도 저는 직원으로서 임종을 지켰어요. 손은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몇백 명의 어르신들께 해온 것과 똑같은 전문가의 손이었어요. 냉정하고 손에 익은 일의 손이었어요. 딸로서 어머니의 손을 잡는 일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을 정리하는 날이 왔어요. 요양원 규칙상 돌아가신 분의 방은 비교적 빨리 정리해서 비워드려야 해요. 다음 분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요양원 중에 몇백 명씩 순번을 기다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제가 정숙 씨에게 방은 언제까지 하는 말을 들었던 그 입장에 이번엔 제가 서게 된 셈이었어요. 저는 혼자서 어머니의 조그만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요. 휴지에 하나하나 정성스레 쌓인 과자가 산더미처럼 채워져 있었어요. 오후 3시에 간식, 백설기며 젤리며 양갱이. 어머니가 매일매일 받으시던 그 간식이 하나도 드시지 않은 채 전부 휴지에 쌓여 넣어져 있었던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채로요. 저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어요. 왜 이런 걸 모아두셨을까? 아깝게. 드시지 그래서 하고요. 그런데 서랍 맨 아래에 어머니 글씨로 쓴 조그만 쪽지가 있었어요. 반쯤 마비된 손으로 떨리는 손을 억눌러가며 한자 힘겹게 쓰신 삐뚤빼뚤한 글씨로요. 우리 딸은 단 것을 좋아해. 저는요, 거기서 비로소 알았어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아 서랍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요양원 간식을 당신은 드시지 않고 매일매일 휴지에 싸서 모아두셨던 거예요. 이 딸이 왔을 때 건네주려고요. 어린 시절 저는 단 것을 무척 좋아했고 어머니는 늘 자기 몫의 간식을 안 드시고 저에게 주시던 분이었어요. 전쟁통에 다들 배골던 그 가난한 시절에 당신은 참으시고 저에게만 주시던 분이었어요. 어머니는요, 어르신 취급을 받아도 딸에게 존댓말을 쓰게 되어도 이제 안 와도 된다고 하신 뒤에도 그래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저의 어머니이려 하셨던 겁니다. 언젠가 딸이 직원이 아니라 딸로서 만나러 와준다. 그때 이 과자를 건네주자. 자, 얘야, 네가 좋아하는 단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매일매일 당신의 낙이었을 간식을 참으시고 모아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직원이 아니라 딸로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랍은 아무에게도 건네지지 못한 채 굳어버린 과자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저는 겨우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안 와도 된다. 그건요, 저를 놓아주려던 그저 다정함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우리 딸은 나를 이제 딸로서는 만나러 오지 않아. 오는 건 늘 직원인 딸, 하얀 근무복의 딸. 그렇다면 이제 안 와도 된다. 직원한테 수발받는 초라한 꼴을 더는 딸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나는 이 아이의 어미인데 수발받는 그저 그런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은데 어머니는요, 마지막에 단 하나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몸에 관한 건 이제 자기 뜻대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언제 밥을 먹을지, 언제 목욕을 할지, 언제 잘지 전부 정해주는 쪽은 요양원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무엇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남이 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단 하나 남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이제 안 와도 된다였던 겁니다. 딸에게 수발받는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딸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과자를 주는 어머니이고 싶다. 그러니 오지 마라. 그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마지막 존엄이었고 모든 걸 다 빼앗긴 곳에서 단 하나, 내 인생을 내가 정한다는 마지막 단 하나의 저항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요양원에는 들어가지 마라 계속 말해온 진짜 이유 이제 이해해 주셨을까요? 저는요, 요양원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은 목숨을 지켜줍니다. 몸을 깨끗이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줘요. 어머니도 스님 할머니도 그 덕분에 명이 다할 때까지 사실 수 있었어요. 그건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직원들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요양원이라는 곳은 당신의 목숨은 지켜주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으로 있는 것,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있는 것은 지켜주지 않아요. 그곳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어르신이 됩니다. 사모실 할머니가 돼요. 당신이 젊은 시절 얼마나 고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자식을 키웠는지, 그런 당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무엇 하나 남이 정하는 대로, 그리고 가족에게서는 조금씩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제 안 와도 된다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서랍에 굳어버린 과자뿐이었어요. 이것이 돌봄을 해온 제가 제 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서야 겨우 다다른 잔혹한 진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주도권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는 뜻인 겁니다. 하지만요, 저는 당신을 겁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만큼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어머니와 스님 할머니와 같은 심정을 겪지 않았으면 해요.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겨우 배운 것을 당신께 건네드리려 합니다. 건강한 지금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요양원에 들어갈지 말지 정하기 전에 건강할 때 한번 자기 발로 실제 요양원을 보러 가보세요. 안내 책자로는 안 돼요. 실제로요. 되도록 점심때나 그 오후 3시 간식 시간에 가시면 좋아요. 어르신들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직원이 어르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들어보세요. 사무실이 아니라 제대로 어르신하고
이름으로 부르는지, 그걸로 그 요양원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지 일로 보는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둘째, 종이 한 장, 뭐든 좋아요. 전단지 뒷면이라도 준비하세요. 그리고 단 하나여도 좋으니 적으세요. 이것만큼은 누가 뭐래도 마지막까지 양보 못한다 하는 것을요. 아침차는 내 손으로 우려내고 싶다도 좋아요. 기르는 고양이와 떨어지기 싫다도 좋아요.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도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단 하나. 당신이 당신으로 있기 위한 단 하나를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이를 누군가 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부탁해 두세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되면 이것만큼은 네가 나 대신 말해주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양보 못할 단 하나를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해야 했는데 직원 얼굴로 그냥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자녀가 있는 분께 조금 용기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언젠가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한 달에 몇 번 얼굴 보러 올 거니? 하고 숫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당연히 가지. 자주 갈 테니까 걱정 마 하는 애매하고 다정한 말이 돌아오면 조금 조심하세요. 다정한 거짓말만큼 못 믿어온 게 없어요. 그것보다는 한 달에 2번 정도려나 일도 있고 하며 조금 겸연쩍은 얼굴로 정직하게 숫자를 말해주는 아이가 훨씬 믿을만합니다. 그 한 달에 2번은 되게 지켜지니까요. 수님 할머니도 우리 엄마 딸이 곧 온다니까 하는 그 다정한 말에 남겨진 거였어요. 저는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짝도 진작에 먼저 보냈고 자식들도 저마다 멀리서 살고 있어요. 솔직히 외로워요. 하지만요, 저는 정한 게 있어요. 마지막까지 나로 있겠다고. 수발받는 늙은이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나 자신인 채로 끝내겠다고요. 어머니가 그 굳어버린 과자로 목숨 걸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당신께는 늦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 당신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나만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종이 한 장, 전단지 뒷면이라도 좋아요. 거기에 단 한 줄. 이것만큼은 마지막까지 양보 못한다는 걸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친구든 좋아요. 그 사람에게 그 종이를 보여주고 내가 말 못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대신 말해줘라고 부탁해보세요. 그저 그것뿐,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마지막까지 당신으로 있기 위한 가장 확실한 부적이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없었던 부적, 목숨을 늘려주는 곳은 있어요. 하지만요, 당신을 마지막까지 당신인 채로 살게 하는 준비, 그것만큼은 당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길고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마지막을 정든 집에서 맞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양원 쪽이 안심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건 없어요. 집에는 집에, 요양원에는 요양원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더 고민되는 거죠. 괜찮으시면 댓글로 당신의 이유를 한마디만 들려주세요. 나는 집이 좋다. 왜냐하면 일하도 좋고, 나는 요양원이 좋다. 왜냐하면 일하도 좋아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같은 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어딘가 누군가의 등을 살며시 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두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면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께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세요.